자,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저 백승종 선생님 모시고 문장의 시대의 문장이라는 제가 157번째 강좌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건 강좌여서 이제 선생님 말씀만 듣고 하니까 제가 꼭 가지고 싶은 질문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강좌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고 강좌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은 저희가 영상으로 남겨서 기록으로도 쓰고 나중에 책자로 발간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것을 같이 또 듣는 것도 하나의 강좌 일환으로 공부가 되겠다 싶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 길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이죠. 네. 그 선생님께서 문장의 시대로 한반도의 긴 역사 중에서 조선 시대를 꼽으셨습니다. 조선이 문장, 즉 글의 시대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또 문의 나라로 자리매김하면서 무의 나라에 속절없이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서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문장의 역사야 참 유장하죠. 우리가 유사일이라고 합니다만 역사가 있다는 것, 기록이 있는 시대에는 다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문장의 역사, 시대의 문장을 손꼽으라면은 역시 조선시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가들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장이 나왔는데 그것도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문장 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장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거죠. 그 프로젝트를 출범한 인물은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문장의 국가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 전이라고 해서 문장이 없었던 건 아니죠.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세종이 세우고자 했던 문장의 나라는 뭐냐면 문장을 통해서 실용을 일으킨다. 문장을 통해서 백성을 살린다.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정말 점점 중요한 것입니다. 실용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가치를 배우게 하고 가치를 실천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장 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글을 쓴다 또는 슬픈 노래를 짓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문장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문장을 배우고 문장을 익혀서 문장을 통해서 표현도 하고 실천한 길을 만든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들으면서 보니까 이 마을에 입구서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 있고 또 고풍설인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면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수백 리 떨어진 산골입니다. 하지만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산골이 아닙니다. 조선과 조선 이외의 다른 나라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문장의 교육이 전국에 걸쳐서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것과 거창에 사는 것이 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주에 사는 것도 부산에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문장을 익힌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흥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터전으로서의 문장이었다. 그런 문장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꿈이 15세기에 일어났고 그것은 꾸준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18, 19세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어느 마을에나 다 그런 문장으로 인격을 키우고 문장으로 삶의 길을 찾는 수많은 선비들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큰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아주 짧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데 그 문장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세종이 원했던 문장이, 세종이 가르치고자 했던, 퍼뜨리고자 했던 문장이 그럼 영원한 문장이었을까? 그렇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함께 문장의 미학도 달라졌고 문장의 역할도 달라졌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문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데 매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무의 힘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 이후가 되면 무관조차도 선비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멋지죠. 무장도 선비가 되었다. 멋지긴 한데 이 선비가 되어버린 무장들은 철저하게 무기로 무장된 그런 군인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조선의 문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이 조선 이후 또 해방 이후 또는 조선 이전 고려나 서만과도 아주 독보적으로 다른 문장이 좀 이렇게 형성해진 그런 성격이 있는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사람들에게 읽히고자 한 문장은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문장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모든 문장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장가들인데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8대 문장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대, 8명의 대문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이 아마 유종원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그죠? 유종원이라는 인물을 아실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여러분이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두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문장가가 아니고 문장가이지만 그 문장가들은 큰 특징을 말한다면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를 담은 문장을 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문학자들은 그걸 제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을 제자, 도를 실은 문장.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를 담은 문장. 이제 그런 문장이 조선에서는 이제 표준 문장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유행하는 문장이 항상 그런 문장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이 좋아하던 당송의 주요한 문장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운동을 폈던 인물이 바로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문장운동은 세종의 문장운동을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성격은 아주 달랐죠. 세종시대의 문장운동은 앞으로 나가는 진보의 문장이었고 정조가 이제 그로부터 15세기 인물이 아니고 18세기 인물이니까 300년 뒤에 다시 당나라와 송나라의 문장을 회복하려고 한 것은 그것은 보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조 시대가 되면은 만약 세종이 정조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훌륭한 임금 정조는 어리석기도 했던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문장을 다시 회복하고 지나가 버린 문장을 통해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매우 보수적인 흐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조선의 망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문장도 시대가 바뀌면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하는 문장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정조는 옛날 가치를 고집했기 때문에 정조 자신은 매우 역량이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당대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지나치게 수구적인 나라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조선을 무력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다. 문장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독기상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선비들은 문장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네, 그 질문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장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문장은 곧 생명이다. 문장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문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글월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월문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이 배어난 것을 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천문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난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쓰는 인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지향,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인문인 것이죠. 그러면 지문도 있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지문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이 드러낸 자연 현상들은 천문은 아니잖아요. 인문도 아니고 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문장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를 만들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도구를 뭐라고 합니까? 붓이라고 하죠. 붓이라는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붓다죠, 붓다. 붓다. 무엇을?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내는 걸 붓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붓은 그럼 과연 무엇을 부숴내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내는 도구가 바로 붓입니다. 그 붓으로 쏟아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글이 참 재밌습니다.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글이라는 건 그려낸다는 뜻이죠. 무엇을 그려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신이 그리니 하는 그런 말이 이미 우리의 그런 문장에 거는 기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를 한다는 그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글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물러가겠고 들어주시 않으시려거든 제가 여기 옆에다 도끼를 뒀으니까 도끼로 제 목을 치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부상소를 올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도끼상소의 대표적인 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령 조선 말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나시죠? 의병장 최익현. 도끼를 들고 가서 대궐에서 상소를 했습니다. 받아주시거든 못 받아주시려거든 저를 죽이십시오 하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도끼를 들고 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도끼 이상의 문장을 임금님에게 올린 분은 제가 여기 지금 거창에 와 있으니까 이 가까이에서 활동하셨던 산천제, 남명, 조식 선생이죠. 조식 선생이 명종에게 올린 그 상소문. 임금님은 궁중의 한 고아에 불과하고 또 지금 정권을 휘두르는 대비마마는 대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나라는 말하자면 썩어 문드러져서 쓰러지기 직전에 고목나무와 같다. 그런 상소를 올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 문장들이 알고 보면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호리의 연안일시 할아버지들 중에도 그런 상소를 올린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대하는 방식에서처럼 조선의 지배자들은 문장 하나를 목숨으로 안갚음한 것 같습니다. 글과 목숨 사이 적을 때의 기울기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데요. 형벌 체계가 마련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그 시대를 압도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장은 사실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종처럼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은 문장을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것이 어느 만큼은 성과가 있었죠. 그러나 모든 왕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왕 또는 그렇게 문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많은 신하들은 사실은 자신이 배운 문장, 자신이 쓰는 문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바른 문장을 쓰고 문장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과 질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우리는 법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헌법과 많은 법률에. 그런데 그 법과 질서를 늘 얘기하는 사람들, 공정과 정의를 법의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법기술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들은 마음대로 법을 조작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일반 시민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이유로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과거에 문장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문장이 항상 제 가치를 발휘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강조에서 시대의 문장으로 특별히 김종주의 조이점을 고르셨는데요. 넓게 깊이 조선의 문장들을 연구해 오신 선생님께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또 다른 문장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문장가는 뭐 훌륭한 문장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령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월상계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뭐 들어보셨습니까? 월이라고 하면 월사 이정구, 바로 연안리 시를 전국적인 말하자면 문벌로 승화시킨 그런 인물이 월사 이정구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누굽니까? 상촌, 신흠. 그 다음에 계는 누굽니까? 계곡, 장유. 택은 누굽니까? 택당, 이십. 이런 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한 문장을 써서 조선 후기의 4대 문장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그런 4대 문장가 외에도 저는 조선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문장은 또는 문장가는 누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훌륭한 문장가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실학자를 손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문장가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문장가로 기억하지 않고 실학자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글의 뜻을 정확하게 캐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장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갔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져 오는 잘못된 지식의 노예가 되었을 적에 그는 문장의 끝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서 그런 지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날카롭다고 보고 싶은데요. 한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성호이익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4대 봉사를 했습니다. 4대 봉사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제사를 모신 겁니다. 심지어 평민들까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제사가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GDP죠. GDP의 아마 3분의 1 이상이 제사 비용으로 다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허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호 이익은 도대체 언제부터 4대 봉사를 한 것이냐. 그 유학자들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주나라 시대의 제사는 어떠했는가를 성호 이익은 문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는,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관해서도 뭐 할 말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장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다 보면 문장을 통해서 높은 기계를 보인 조식이나 최익현 같은 분도 있고, 또 문장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 또 의학의 방법들을 실용적인 언어로 잘 기술한 그런 문장가들도 있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품위 있는 그런 문장을 써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문장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선입견, 전통의 허를 짚어준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특히 내란 사태에서 말이 말 같지 않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말의 가치와 논리가 이렇게 추락하고 괴변이 춤추는 현상이 시대의 탓일까요? 사람의 탓일까요? 또 어떤 알지 못한 떠도는 공기 탓일까요? 선생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탓이기도 하고 시대의 탓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의 문장이겠습니다만, 법의 문장을 우리는 맨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법조문을 볼 때조차도 어떻습니까? 이익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억지 해석을 하는, 견강부여를 하는데, 아전인수를 하는데 매달리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되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허탈하고, 너무나도 코미디 같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마디 보태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지만 훌륭한 교양 시민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들이 그런 장난을 쳐도, 못된 정치가들이 잔꾀를 부려도, 그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만, 사실 그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운명은 법조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나보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판국에서 누가 우리를 속이거나 누가 우리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그런 장난을 치는, 그런 똑똑한 척하는 포악한 인간들이 아니고 우리 교양 시민들이 결국은 우리 역사의 승자였었고 앞으로도 승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앞으로 차돌 같고 별 같은 그런 문장들이 이런 혼란한 사태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겠죠. 분명히 우리 교양 시민들이 이런 문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역사의 문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편파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은 오히려 가장 공평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그런 우리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시행착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OECD 국가에 속하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다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의 쇠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의민주 정치의 몰락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극우파의 승리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극복될 그럴 성격의 문제이고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이 쇠퇴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 북반구에 특히 우경화의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500년의 문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회복력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 기감이 될 만한 문장들이 촛불 이후에도 우리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염원을 가지고 봅니다. 선생님, 저 말씀 고맙습니다.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시작도 안 한 거였군요.